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영화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용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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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유, 양용신의 양양,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양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혜님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똑같이. 그리고 조커 폴리아드 받고, 그냥 조커 폴리아드도 보고, 2주 동안 더 커버넌트, 그리고 그 양양님이 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영화, 이름 까먹었네. 새벽의 모든? 새벽의 모든. 별로 재밌진 그리고 않았나 보네. 아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와일드 로봇, 네. 뭐뭐 봤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엄청 많이 봤네? 그쵸, 뭐, 개봉한 건 주말, 다 보는구나. 그러니까 회사를 안 가는 날에는 극장을 무조건 한 번씩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걸려있는 영화는 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왜냐면 응. 일을 가면은 너무 내 인생이 삭막해지니까 극장에서의 경험이라도 내 일상에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기대 만발이었던 것 같은데 설렘과 조용.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아. 뭐 다 그런 거지 뭐. 조커 어. 2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나 아직 못 봤어. 조커2는 저는 지금 평이 사실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대를 안 하고 가면은 그 정도의 뭐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훑었잖아요. 음. 근데 그래서 좀, 다시 보인다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가 다시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 두 분 다 보셨나요? 전 봤어요. 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내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조커 1에도 시작하는 게 그 아서플렉이 3명의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시작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 그 1편을 봤을 때의 구성에 비슷한 것들이 약간 껴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우리가 이전에 이 영화를 한번 찝고 봤기 때문에 이 편에 이런 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음. 그 미국에서 반응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미국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커 다음 편은 아마 못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알 텐데, 뭐, 다음 편은, 그쵸? 없습니까? 다음 편은 없습니까? 뭐, 몰라, 있어도, 좀 열어둔 노코멘트. 그러니까 근데 다음 거 있어도, 만들 게 없어. 다음 거 만들 게 없어. 조커 2개나 해놓고 그 배트맨이랑 싸우는 거 아니면 솔직히 전 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2를 만든 배트맨이 아예 것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헉. 2를 만든 것도 용해. 그 음, 없는 이야기 끄집어내서 2를 만든 것도 저는 되게 용하다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3까지 할 음, 이야기가 있을까? 힘들 것 같아. 저는 조커 2 놀랐어요, 되게.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재밌게 봤고 근데 뮤지컬 생각보다, 그러니까, 장르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했구나 하면서 저는 어, 하루 이틀 정도 후유증까지 있었어요. 그 그 정도는 정도야? 대단하네. 네. 솔직히 저는 그 밤,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막 밤에도 욕먹을 계속 만큼 그런 건 생각나고 아니었다. 와, 노래 찾아서 다시 듣다가 울컥하고 막 그랬어요. 그 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의 그렇게 별로이진 않았어요. 너무 지금 평이 안 음, 좋으니까. 약간 그 조커의 팬들이 바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반응은. 그래서 아, 아마 원래 요즘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영화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화가 좀 많다 보니 그니까요.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음, 예측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꼭 가서 봐야죠. 음, 맞아요. 예고편으로 사기쳤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가 1편에서 1편 녹음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살인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합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2편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피할지 아니면은 음. 정면으로 맞설지 그런 거를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진정성 쪽으로 제 취향에 맞게 더 풀어낸 것 같아서 음. 음,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음. 음. 혹시 궁금해지네요. 이게 평이 되게 좀 많이 갈려가지고 음, 저도 맞아요. 영화 극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대도시의 사랑법? 안 봤습니다. 그 재밌다던데요? 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물들을 쌓아가는 방식은 조금 별로거든요. 인물 캐릭터를 처음에 잡고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들을 쌓는 방식은 별로였는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 나름 나쁘지 않았다 싶어서 보셨나 두 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극장에서 좀 예고편 보고 야 아직도 이런 영화가 나오네 했는데 좀 잘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음, 예고편은 어떻게 나오죠? 예고편을 안 봐서 모르겠네. 예고편 어쨌든 그냥 흔하디 흔한 로코물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둘이 사실은 연애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래 대도시의 사랑법이 박상영 작가가 이제 그 음, 성소수자잖아요. 음, 동성 어 그냥 쉽게 말하면 게이인 건데 그 음, 대도시의 사랑법이란 책이 단편집이거든요. 그 거기서 하나를 따온 거고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음. 그 둘의 사랑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둘은 우정인 거고 그래서 흔하디 흔한 근데 로코물이라면 예고편은 사랑으로 그려놨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게 이 영화의 약간 진짜 미묘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예고편은 둘이 로코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음, 둘이 로코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가서 막상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음, 뭐 그게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그치. 느껴지기도 해서, 음, 왜냐면은 그 게이 코드, 성소수자 코드를 드러내는 순간 관객들이 더 안 찾아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 마이너 코드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려가지고 예고편에서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데 그거를 영리한 건지 어떤 건지 감췄다가 모르겠어. 그니까. 감췄다가 극장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박차고 나갈 것 같은데. 그니까 생각보다 이미지도 좀 세고 그리고 제가 문라이트 영화 보러 갔을 영화도 때 어. 그 그 파트 3 부분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싫어하는 부분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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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한국 영화도 좀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그 영화를 많이 해가지고 제작 파트에 음, 그게 있어서 그, 그래서 보러 갔다가 음. 그, 김고은 상대 역으로 나온 노상현 배우님인가요? 네, 너무 양양님 멋있더라고요. 닮은 근데 어? 그 배우, 어? 양양님 닮은. 미친 거 아니야? 굉장한 칭찬인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분이, 그 역이 캐스팅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음, 김고은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되고, 이제 남자 배우 캐스팅하는 거를 번번이 다 거절당했는데, 이제 노상현 배우님이 그거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제 겨우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만큼 좀 용의가 어, 필요한데,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반응은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들은 거는 괜찮은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음, 자체는 잘 나와서 나중에 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저도 저 OTT 쪽에 나오면은 한번 각 잡고 아, 볼 의향은 넘쳐요. 이게, 선생님, 아니, 근데 OTT 이게, 왜요? 아니, 근데 왜요? 이게, 극장에서는 왜 말씀하세요, 극장에서는 양양님. 왜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반응인 것 같아. 왜냐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관객들을 극장에 가서 안 치려면은 정말 확실한 컨셉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음, 경우에는 장르적이진 않잖아요, 영화가. 그렇다고 그 컨셉을 음, 예고편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이슈 때문에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관객을 음. 극장 안에 앉힐 수 있게까지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겠다. 라는 좀 이런 생각이 거는 극장에서 못 살아남아요, 이제. 관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렵네요. 보지. 나중에 걸리면 보지. 요게 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극장이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그러니까 재밌으면은 일단 가서 보긴 하는데 그 그것도 입소문까지가 어떤 힘들고. 컨셉이 되게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코미디면 코미디 컨셉이 확실해야 된다든지. 음, 최근에 저는 빅토리 극장에 가서 재밌게 봤는데 가서 본 사람들의 관람객 평은 되게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안 보러 가더라고요. 그 영화를. 맞아요. 저도 거기까지 보긴 보러 가는 했는데. 보러 맞아요. 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니까. 시대가 변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음,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15,000원, 16,000원인데 똑같은 거 말고 좀 스케일 큰 거를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한 영화가 혹시 극장에 걸리면 이름 보러 가실 건가요? 크레딧 보러? 재밌어 보이면 갈 것 같아요. 크레딧 아, 보러? 크레딧 보러는 어, 좀 한국 가지 팍팍하네. 않을까? 팍팍해, 다들 팍팍해. 시사회 티켓 주세요. 아니, 씨, 돈 내고 보세요. 아니, 시사회 티켓 많이 뿌리던데 그거 좀 나올 때 이렇게 공지하면 되잖아요. 농담이고 보러 가지 보러 공지요? 갔어. 어, 아, 우선 알겠습니다, 난 여러분.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뭐, 아, 그랬어? 어,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그저께 전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에. 그게 엄청 네. 재밌다던데? 블루캡에서 한 건데 저희 회사에서 한 건데 응.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고편 떴을 때 아니 이걸 왜 영화관에서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오리지널이 넷플릭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 전란이라는 작품이 그 드라마 시즌이래. 넷플릭스 플랫폼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틀었었대요. 이런 적은 음. 없었는데. 음. 그래서 알모도바르가 아까 알면 화내겠네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걔가 뭔데 반발하는 화내? 알모도바르? 대한민국인데. 알모도바르. 어. 걔가 아, 뭔데 그러니까 화내? 옛날에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옥자 처음에 칸 영화제 이제 막 걸렸을 때. 음, 근데 OTT 영화에 상을 줄 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시대 얘기다. 변화 적응을 잘 못하시나 봐요, 그 할아버지는. 최근에 근데 영화 나오신 것 같던데 알모도바르. 룸 넥스트 도어라고. 부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틸다 맞아요, 스윈튼 맞아요. 나오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어쨌든 영화제가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소개하기 어려운 되게 다양성 있는 영화들을 음, 영화제에서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음, 다양성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로서도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음, 우리가 음, 자본을 써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은 충분히 영화제가 아니어도 소개될 기회가 많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작은 영화들은 영화를 잘 만들어도 소개될 수 있을 기회가 그쵸. 적으니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되고 음,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이래서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제 점에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영화제가 했는데 음. 이번에는 전라는 사실 이제 홍보용이죠. 어, 영화제 대, 홍보용. 그러니까 대규모 플랫폼이 있으니 사실 음, 영화제에 와서 소개를 하지 않아도 굳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영화긴 하잖아요. 음,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 지금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도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 맞죠. 음, 규모의 액수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영화제에 찾는 이제 관람객 수가 음,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 영화들을 유치하면은 이제 전람뿐만 아니라 이 부산 영화제에 내는 후원금 이 그쵸. 기업에서도 받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그 전란을 이제 넣어줌으로써 그 후원금을 또 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영화제는 영화제 나름대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참 이게 뭐라고 좀 풀기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요번에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곧 하거든요.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근데 네. 원래는 그냥 다른 각국에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작품 만들어서 내고 조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기고 축하하는 그런 의의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전략을 좀 바꿔서 약간 좀 고전 클래식 대작들 같은 거를 상영하기로 한 거예요. 음. 아키라나 건담 음. 건담 극장판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를 거니까 약간 8090 올드 남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아니 음. 아키라 4K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고? 이러면서 뭐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홍보가 엄청 많이 돼서 시선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굿즈도 그 티켓 굿즈? 그 뭐라 그러지? 멤버십? 음. 그것도 엄청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키라나 그런 건담 극장판 같은 것들을 어디 회관에서 튼다는 거야. 상, 해관에서. 상영 시간표에서 보니까 그 트는 곳이 뭐 어디 회관 2층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스크린으로 요만하고 진짜 무슨 그냥 우리 대학교 때 어디 강당 같은 데서 틀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게 뭐냐? 나 멤버십 이거 취소해달라. 안 그러면은 뭐 고소할 거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거 저도 그 음. 이슈를 저도 봤는데 그 아키라 사실 4K로 국내에서 상영되고 공각기동대 상영되고 이런 기회가 사실 많이 어. 없잖아요. 극장에서 볼 그쵸. 너무 기회가. 재밌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말씀하신 것이 기대했는데 이제 부천 시청인가 뭐 시민회관인가 이런 데서 틀었나 봐. 근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4K로 틀면은 4K에 걸맞는 상영관 시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쵸. 거기는 그런 구비할 수가 없잖아. 음,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 사실 그래서 일반 관들도 4K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음, 사실은 극장에 걸었어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극장에 걸어줘도 어떤 사람들은 만족을 못 했을 수 있는 상황에 음, 무슨 이제 회관에서 틀어버린다 이러면 진짜 음. 좀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럴 하긴 것 같아. 했었어요. 다 그 전년도 전전년도 거기서 작품을 어, 틀긴 틀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부천 영화제 할 때 본 적 있어요. 근데 느낌 다른 일반 거지. 대중들이 그 일반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이게 뒤통수 맞은 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티켓팅 하려고 했거든요. 맨날 헤드폰으로 듣고 그냥 그 인터넷 노트북에서 본 거 말고 그래도 영화관 시스템에서 틀어주니까 나도. 스테레오 음. 포맷이어도 영화관에서 보면은 기분이 너무 다를 것 같아서 티켓팅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튼다니까 그냥 뭐 취소했지 뭐. 안 했지. 근데 사실 판타스틱 영화제도 거기 부천시청 거기서 하잖아요. 틀잖아요. 근데 음, 거기가 극장 들어간 수용 인원이 많아서 거기도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영화, 좀 인기 있는 근데 영화를 거기서 스크린이 좀 너무 자주 작아. 틀긴 했던. 맞아, 그건 그렇지. 스크린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 같아. 아니 사람 때려박고 4K 하는 걸로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응. 4K로 튼다고 말했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그치. 그 말을 해서 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금 그 P2P 이런 데도 여기까지. 아니 4K로 지금 그 아키라나 공각기동대 제대로 음, 보려면은 사실 블루레이를 구매해가지고 음, 블루레이로 보는 게 사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청 그러니까. 방법인데 제가 30기가짜리 있거든요, 아키라. 멈춰. 근데 그 아키라 4K 블루레이가 엄청 잘 나왔다고 소문이 되게 자자해요.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품절됐는데 저도 구매하고 싶었으나 못 샀습니다. 아무튼 음, 뭐 우리 음. 영화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네. 오늘 가져온 영화가 데이비 핀처의 더 킬러입니다. 더 다킬라. 킬러. 다킬라. 이것도 이거를 이제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이거 용호님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 혹시 맞아요. 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제가 핀처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응, 음. 근데 이번 걸 못 봤어요. 응. 그래서 했어요. 의무감에 핀처에 보면서 대한 좀 더 얘기하려고?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어쨌든 제가 음향 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응. 데이비 핀처 영화는 아무리 작품이 후져도 사운드로서는 교과서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서 신작 오. 나온 거야. 안 볼 수가 아, 없잖아요. 응, 근데 부산에서 한번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 봐서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서라도 봐야지 했는데 일을 하면서 이게 도저히 시간 내서 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말에 보려면은 왠지 또 일하는 것 같고 공부해야 되는 것 같고 단 뭔지 알지. 한순간도 흐트러지는 자세 없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 각오가 매번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음. 시도만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오프닝 씬만 한 12번 본 것 같아.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음. 아, 근데 보다 보니까 그만 뭔지 알아. 음, 나도 뭔지 알아. 나도 그렇게 한 응, 영화들 있거든. 음, 응. 아니, 저는 이 영화를 개봉할 때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잠깐 상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잠깐 음, 그때 상영했었어. 극장 가서 봤어. 근데 음, 오. 당시에 이제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흥미롭네. 우리가 핀처의 스릴러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게 킬러 영화긴 하지만 뭐 최근에 나를 찾아줘라든지 마인드 음, 헌터라든지 원래 음. 스릴러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쵸. 뭔가 청부살인 킬러로서 할 수 있는 되게 쫄깃쫄깃한 스릴러의 어떤 서스펜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음, 않을까 했는데 뭐랄까 음, 내가 기대했던 킬러물과는 전혀 다른 킬러 거의 다큐멘터리, 킬러 브이로그 같은 영화가 음, 나와서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당혹스러움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곱씹어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달라졌고 그걸 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음. 선생님은 언제 이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저번에 제가 작품에 참여했던 영화의 레퍼런스가 이 더킬러였어 가지고 그 영화 프리 프로덕션 할 때 봤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저도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 엄청 좋아하는데 뭔가 이 만족이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오히려 어 되게 내가 그때 레퍼런스로 참고하려고 봤었을 때보다 훨씬 괜찮았는데 왜 되게 저평가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음, 감정도 바뀌었을 거고 보는 상황이 바뀌니까 좀 더 편하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조커 생각보다 2랑 재밌더라고요. 접근하는 음. 방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더 킬러라는 작품이. 음. 사람들이 기대하고 오는 거랑 그에 반하는 형식이랄까?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데이비 핀처 감독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우리가 좀 먼저 하고 넘어가자면 에일리언 3로 데뷔를 했죠. 그전에는 이제 뮤직비디오 광고 같은 것을 맞아요. 촬영하는 광고 감독님이었는데. 어, 감독이었고 CF 촬영한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애플 맥킨토시 광고인가요? 애플이랑 광고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광고 음, 작품으로 남아 있고 에일리언 3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에일리언 1, 2가 이제 리들리 스콧,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했었고 음, 워낙 대가들이 정말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놔서 아마 3를 맡았을 때 부담이 엄청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에일리언 3를 영화를 찍어본 적 없는 신인한테 맡겼다는 거는 데이비 핀처가 그때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으로 스튜디오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었을까. 음, 가 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능 있는 놈을 자기 맘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젊은 이 컨트롤하기 쉬운 신인을 쓴 것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당시에 스튜디오 간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영화를 찍고 나서 영화가 잘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스스로 엄청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처가 결심한 것이 이제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작품을 찍겠다. 정말 철저하게 작품을 찍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찍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런 완벽주의 성향 같은 것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특징이 한 컷을 막 70번, 80번 간다고도 이제 유명하고 아주 아, 작은 같이 흠도 못하겠다. 허락하지 않고 아주 작은 흠도 허락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완벽함에 가까워질 때까지 컷을 다시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들이 그것 때문에 종종 많이 힘들어 하고 음. 그만큼 지독하게 찍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품의 완성도도 너무 출중하고 이제 유명한 작품으로 세븐, 뭐 파이트 클럽,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 최근에 나를 찾아보죠, 맹크, 드라마는 또 마인드 헌터가 마인드 헌터. 넷플릭스에서 찍은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음. 그래서 지금 있었던 최근작인 킬러까지 영화를 보면은 그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느껴지는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주로 찍어왔습니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핀처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거든요. 오. 두 분은 어떤 작품 혹시 좋아하시는지? 파이트 클럽. 저도 파이트 클럽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네. 저는 되게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하거든요. 핀처가 뭔가 스릴러나 이런 장르를 잘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화들 보면은 아, 진짜 다양한 장르를 되게 집요하게 잘 찍는다라는 음, 음, 생각을 음, 해서 좋아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다양한 장르를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잘 찍지만 주로 약간 스릴러 장르의 어두운 기운을 찍는데 되게 능숙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분의 영화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은 약간 팀플레이 하는 그런 팀워크를 중시하는 영화들을 찍지 않고 되게 고독한 개인, 외로운 어떤 사람, 주인공의 좀 음, 내면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류의 인물들을 많이 찍어오지 않았나? 그런 인물들을 찍는데 능숙한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음. 킬러를 보면서 새삼 하게 됐어요. 그 관객으로 하여금 그 캐릭터를 자꾸 집요하게 쳐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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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캐릭터들을 내면까지 이렇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음,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데, 소셜 네트워크는 각본도 이제 아론 소킨이 썼죠. 아론 소킨이 써서 너무 잘 만든 각본이기도 하지만 정말 집요하게 그 마크 주커버그의 내면을 이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오프닝 씬과 엔딩 씬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찍어놨는데, 그걸 보면은 스스로 이제 뭔가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홀로 고독하게 앉아 음. 있게 된 어떤 한 음, 남자를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뭔가 음. 되게 처연함 같은 게 있어요. 이 남자는 모든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되게 모호하고 복잡한 감정들, 그런 음. 감정들을 주로 이제 엔딩에서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에도 엔딩에 그 빌딩들 다 폭파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 엔딩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이걸 자유로운. 또,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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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이게 폭파되는 걸 그 뭐 가까이에서 어떻게 폭파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서서 보는 거를 뒤로 빠져서 또 관조하듯이 보여주잖아요. 음, 그 이미지들을 되게 진짜 그쵸. 뭐라고 하지? 내가 어, 평가할 수 없게 그냥 보게끔 만드는 게 좋은 것 어, 같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그 나를 찾아줘의 엔딩도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 괴물 같은 아내와 이제 자기 아내가 괴물이란 걸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계속 살아가야 돼. 근데 음. 이 사건은 음, 다 마무리가 되고 이 가족은 평화를 찾긴 했는데 내 아내가 괴물이란 걸 음. 계속 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남자를 이제 음.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럴 때 음.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찝찝한 기분이 있어요. 음. 근데 그래서 뭔가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들. 그냥 그 그림과
그 오디오와 비주얼을 그냥 보게끔 하는 그 음, 순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상업 영화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상업 영화 근데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하기엔 아트하우스 같은 이제 영화를 많이 찍으셨으니까 음, 어, 그런 상업 영화가 추구하는 미덕 있잖아요. 방금 말한 뭔가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결말. 거기에서 매우 벗어나 있는 그런 결말들을 찍는 감독님인 것 같고 이번 더 킬러도 이제 제 인터뷰를 봤는데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이 어떤 이 킬러라는 장르를 좋아해서 적당히 찾아올 수 있으면서도 아트하우스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제 음, 얘기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영화의 스타일도 그러했고 그래서 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킬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킬러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진짜 이야기는 짧아요. 단순합니다. 그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실패한 킬러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그 대가로 보복을 당해요. 그래서 킬러가 이와 관련된 이들을 찾아서 하나씩 복수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킬러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음. 음, 총 6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친히 음, 알려주고 음. 맞아요. 맞아요. 챕터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하나 챕터마다 한 명의 이제 인물들이 이제 죽어가고 주로 이 킬러가 그 미션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 마무리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이동하는 것으로 한 챕터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군더더기 없는 구조고 촬영과 뭐 사운드도 그러합니다. 그게 꼭 이 캐릭터와도 닮아 음. 있기도 하고 주제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데이비 핀처 영화 중에 이렇게 파트 쓴 게 또 있었나요? 전 작품들 중에? 소셜 네트워크도 근데 조금씩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소셜 텍스트로? 네트워크는 텍스트로 파트가 나눠져 있지 않고 음. 내 기억으로는 나를 찾아줘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근데 확 이미지로 지금 기억에 의존을 해야 돼서 음. 어떤 거였는지는 확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음. 아니 있었는지. 이 텍스트 시퀀스가 되게 친절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냥 뭐 챕터 1, 뭐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음, 파트 1, 파리, 음, 음, 타겟, 뭐 파트 2, 도미니카, 은신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온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야 이거 뭐 오줌 쌀 시간도 이렇게 친히 만들어주나? 아, 그게 멈춰서 이게 봐도 뭔 된다. 그게 뭔 아니 소리야? 이게 굉장히 나눠볼 수 있게끔 잘 만들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뭐 다음 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 거 뭐 그걸 봤지? 파트 1 파리 타겟 편 봤지? 좀 그걸 너무 그걸 가긴 했는데 예, 예. 느낌이 그랬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씬도 정확히 구분하고 시퀀스도 정확히 칼같이 그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 텍스트 시퀀스까지 타이틀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게 좀 의아했달까? 음, 그랬어요. 음, 이게 뭐 오줌 싸러 갈 시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이게 음, 원래는 이제 프랑스의 코믹북을 영화화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음, 핀처는 이 프로젝트를 한 2008년부터 하고 싶어 했고 음, 그런데 이제 자기 스케줄이 있고 계속해서 밀려와가지고 프로젝트를 그동안 음, 계속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쯤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음, 생각을 했고 그때 마이클 패스벤더가 음, 제격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마이클 패스벤더한테 연락을 했더니 음, 당시에 마이클 패스벤더는 르망 24시라는 레이스 대회를 나가려고 했답니다. 음, 오, 본인이 그 레이싱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르망 24시는 그 포드 V 페라리에 나왔던 그 대회예요. 지금도 하는 음, 너무 유명한 레이싱 대회인데 거기에 포르쉐 팀이가 페라리 팀의 선수로서 나가려고 음, 했어. 근데 그때 아마 잠깐 짬이 나서 음, 시간이 마침 비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마이클 패스벤더가
장피에르 멜빌의 르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르 사무라이가 음. 굉장히 유명한 암살자 영화입니다. 음. 그거 이 영화의 레퍼런스이기도 한데 그 음. 영화를 우연히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마침 이렇게 아. 딱 때가 맞아서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멜빌이 필름 누아르의 아주 대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음, 그 뽕을 맞아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확 자기한테 와닿았을 수도 있어. 맞아, 그니까. 맞아. 그 르사무라이를 보면은 그 영화의 플롯이나 막 액션이 이런 것보다 그 고독한 킬러의 분위기, 음. 무드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 안개 냄새가 맡아질 만큼 그 무드를 굉장히 잘 그려냈는데 아. 아마 예, 음. 마이클 그래서 패스벤더 파트 1 때 그 패션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밖으로 독일인을 나갈 때 약간 따라했다고 하는 그 패션 베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베이지색 음, 그쵸. 그 고독에서는 아마 르사무라이에서는 아마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음. 있었죠? 아마? 어. 예, 아무튼 그래서 음. 영화를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르사무라이가 저 레퍼런스이기도 했고 이렇게 때가 맞아서 잘 영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어, 음.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대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시리즈도 생각을 했었나 싶기도 하고. 이 아, 6화 파트 6까지 보면은 아니 근데 핀처는 시리즈를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시리즈를 생각했다는 느낌만 아니에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전혀 이렇게 시리즈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2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내는 게 핀초에겐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이 영화의 어떤 음. 호흡이나 흐름 같은 거를 봤을 때 드라마로 음.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재미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길어졌으면 맞아 조금 지루해졌을 것 같아. 응, 음. 응, 응, 응. 근데 뭐 마인드 헌터도 찍어봤고 그 러브 데스 로봇인가? 거기서도 제작 쪽에 있었잖아요. 응, 그것도 그래서 했잖아요. 좀 하우스 오브 카드.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리즈화에 좀 감을 잡아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좀 그냥 응, 영화로 응, 만들자 했나 응, 그런가 싶어가지고. 응. 근데 마인드 헌터나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거 생각해보면 시리즈로 하려면 좀 더 자극적인 주제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럴 뭔가 수도 있겠다. 이게 나는, 어, 음, 난 자극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더 생겨야 되는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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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딱 2시간이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드라마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거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원래 찍으셨던 영화들 러닝타임보다 좀 더 짧은 것 같기도 해요. 2시간이라고 음, 나와 있긴 했는데 크레딧 10분 빼면은 110분짜리니까. 음, 음. 맞죠. 그 약간 주인공처럼 진짜 군더더기 없는 러닝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음,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인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음, 좀 이 듭니다. 인물이 계속 루틴에 맞춰서 사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인물처럼 딱 뭔가 어떤 챕터마다도 어떤 사람들은 접근하는 방식, 그 과정, 그리고 일을 끝내는 거, 이게 다 도식화돼 있어가지고, 좀 음, 더 군더더기 없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음, 문법적으로 뭔가 음. 만들어서 찍은 느낌?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촬영 방식,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플롯, 캐릭터 모든 게 하나로 동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맞아. 캐릭터의 모든 것을 그 표현 방식이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저는 왜 핀처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음, 그러니까 이거 인터뷰를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핀처가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완벽주의를 표방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핀처와의 모습과 이 킬러의 모습이 되게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 음, 인물 자체가 뭔가 이 감독과 킬러가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 킬러가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하는 지점들이 뭔가 핀처가
지금으로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삶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과 좀 유사해서 여기에 이 이야기에 끌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영화를 그래서 그럼 이제 첫 음, 챕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챕터는 뭐 내용은 단순하죠. 청부살인을 의뢰받고 한 옥상에서 그 타겟을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 발사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첫 챕터의 음, 내용인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킬러가 이제 한 건물의 옥상에서 음, 혼잣말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끊임없이 그 네, 타겟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음, 그러면서 뭐 권태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이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음, 사실 그 첫 장면부터 뭔가 권태로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이 킬러는 음, 우리가 상업 영화에서 보던 킬러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정도. 예를 음, 들어서 그 정반대에 있는 건 존 윅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 놀이공원 스타일의 킬러. 음, 그런 킬러가 우리가 사실 상업적으로 음, 보는 이제 방식 킬러고 한국에서 음, 말하자면 최근에 나온 킬러들의 쇼핑몰 같은 그런 음, 모습들이 대중들이 뭔가 유쾌하게 즐기는 킬러물인데 음. 이 killer는 정말 약간 현실적. 음. 공방 느낌. 어, 어. 약간 다큐멘터리 그냥 옆에 카메라 이렇게 놓은 것 마냥 음, 정말 현실적인 킬러. 지금 이 시대에 2024년에 킬러가 살아서 누군가를 죽인다면 이렇게 죽였을 거야. 이런 과정을 그니까 겪어서.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음, 이 이제 대상이 언제 올지를 계속 관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 음, 어쨌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데 21세기에 그러긴 쉽지 않고 뭐 예전에는 에어비앤비도 썼었는데 근데 음, 그런 집주인들은 CCTV를 감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안 쓰고 막 이런 얘기를 음, 하잖아요. 되게 음, 현실에 맞닿아 있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촬영하는 방식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효율적이고 이 킬러의 캐릭터처럼 디자인 돼 있어요. 이 편집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약간 남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되나? 정말 계산되어 있다, 철저하다,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이제 편집이었고 음. 음, 그때 음. 이때 제가 좀 중요하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수와 다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소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완벽한 원칙을 세우고 고수하는 사람처럼 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 어. 그리고 이 세상은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 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들, 원칙들을 되새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화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맞아요. 계획대로의 뭐 예측하되 응하지 말고 뭐 공감하지 마라. 공감은 나약함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있어요. 이 킬러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원칙들이 이 킬러가 그 소수에 속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들을 만들고 스스로 고수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완벽해지려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음, 근데 그게 그래서 이 어, 영화 이게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음, 어떤 계속 되뇌는 얘기들 있잖아요. 음, 뭐 스틱트 음, 플랜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뭐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돈을 받은 일에 대해서 싸우고
뭐 음,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음, 챕터가 거듭되면서 이 얘기를 반복을 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이 되뇌 있는 말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음, 끝에 어떤 자기가 말했던 것과 얼마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지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음. 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맞아. 두 분이 이렇게 그 주인공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고 있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뭐랄까, 음, 일기장, 수필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편지 듣듯이 대사 하나하나들이 인상 깊게 다 남은 거잖아요. 음, 저는 그게 오프닝 씬 파리 시퀀스에서 사운드 디자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물론 영화가 시작하면서 그런 리얼리틱한 어쿠스틱한 소리들이 한몫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뭐 처음에 이렇게 난로 켜놓고 있는데 그 난로가 뭐 약간 노이즈가 있으면서도 틱틱거리는 소리들을 하며, 전 개인적으로 거기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 영화 끝났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주인공이 귀에 음악을 꽂고 이 파리의 풍경을 보고 있는 씬들을 보자면은 이 컷마다 오디오 또한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볼 때는 귀에서 새어나고 있는 음악이 들리고, 풍경을 바라보고 자신이 찾는 대상을 물색할 때는 이 음악이 완전히 전면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주인공이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의 청점이 우리들의 청점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주인공을 무대에 세워놓고 우리가 캐릭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배경음도 계속 똑같이 들리고 바깥에서 뭐가 들리나, 음악이 들리면은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가, 귀에서 들리게 할 것인가라는 한 톤으로 계속 될 수 있는데, 그 톤들이 컨셉들을 듣게 할 수 있는 컨셉들이 계속 바뀌니까 대사가 1순위로 들리기 묵직하게 두면서 그 뒤로 다채로운 것들이 들리면서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집중해서 대사만을 듣고 있는데 계속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다채롭게 들리니까 영화가 풍부하게 보이는 거예요. 촬영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간 이 대사를 듣기 위한 오디오 비주얼라이징 된 거지, 이 시퀀스가. 맞아. 그 촬영이 되게 심플하고 사실 거기에 있는 미술들도 그에 맞춰서 되게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운드의 레이어가 진짜 다채로워. 말한 것처럼 사운드의 음, 레이어가 진짜 다채롭고 정말 그 이 인물의 시점, 카메라의 시점과 함께 맞춰서 사운드가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잖아. 그 음악 듣는 것도. 음, 거기서 진짜 야, 이거 변태다 변태 이 생각을 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음, 계속 유지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 디자이너가 그 애초에 전략이 그거였대요. 카메라가 컷해서 앵글이 바뀌어서 컷이 되면은 사운드 또한 그 결을 같이 하자.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컨티뉴이티로 따지고 보면은 좀 오류예요. 나중에 어디 방 안에서, 밤에 방 안에서 있는데 시간이 살짝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풀벌레 소리에서 개구리 소리로 바뀐다던가 이렇거든요. 음, 음, 이게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아예 이미지를 바라보는 그 톤이 바뀌는 거인 거예요. 음, 디자인이. 음, 그러니까 좀 더 다채롭게 보이고, 음, 이게 어떻게 그 컨티뉴이티의 오류로서 안 보이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느낀 거니까. 이게 정말 음, 좋고 자연스럽게 들린 거니까 그 느낌을 왜 음, 오류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는 잘 음. 모르겠어요. 전 오히려 그런 사운드 이용 때문에 그러니까 관객들이 음, 보는 주인공의 내면에 되게 동기화가 더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듣는 음악, 이 사람이 하는 혼잣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사람이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 표현 방식이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음, 이 킬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음, 관객들이 동기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음, 좀 있었어요. 음. 어, 조, 그리고 어, 조금 더 덧붙이면은
옛날에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정육각형 상자를 볼 때 우리는 절대 정육각형 뒤에 있는 면을 보지 못한다. 음, 그래서 그 뒷면을 보려고 옆으로 좀 움직이면은 새로운 면이 보이긴 하지만 아까 봤던 모습이 뒷면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정육각형의 뒷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방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게, 어쩌면 이 파리 혹은 이 영화가 씬을 보여주고 오디오 비주얼라이징을 하려던 게 이 캐릭터의 안 보이는 부분까지 같이 보고 듣게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 뭐 다채롭게 보이시게 하기 위해. 그 사운드를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공간의 공간감까지 많이 음, 살려주죠. 특히 처음 오프닝에 킬러가 잠에서 깨어나고 이럴 때 밖에서 이제 소리들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뭐 개 짖는 소리라든지 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려오는데 그 비주얼라이징이 오디오 비주얼라이징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이제 생각이 또 들고 음. 그리고 저 이 오프닝 씬 보면서 이 창이 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계속 그 빌딩 위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타겟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자기의 철학들을 계속 늘어놓고 뭐 성선설을 믿는가 뭐 이러면서 뭐 음,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라 이러면서 그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치 약간 스스로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약간 신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이 빌딩 위에서 단지 타겟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려다보고 하는 이유가 이 다수와 소수라는 어떤 이 영화의 포인트에 맞춰서 좀 설계가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어, 캐릭터라이징에 몰빵한 오프닝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킬러가 사실 보통의 킬러 영화라면은 이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고 이 타겟을 죽여야 하는 어떤 이유, 이 타겟이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긴박하게 싸우는 거라든지 뭐 여러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로지 그거 없고 이 킬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 일을 하는지 음, 노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타겟이 들어오죠, 집에. 네, 빌딩 건너편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암살에 이제 그렇죠. 실패합니다. 기껏 심박수 그니까요. 다 내려놓고 뭐 나는 뭐 킬러 음, 타겟이 뭐 나쁘든 안 나쁘든 상관없고 나는 그저 죽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팡 쏘는데 타겟이 아니라 타겟 옆에 있던 음, 다른 여자가 조금 불안하긴 맞았습니다. 했어요. 아니, 얘 진짜 음, 음, 정말 유능한 전 세계 탑 음, 티어 킬러인 줄 알았는데, 핫걸 등장한 음, 음. 순간부터 시선이 좀 불안하더니 설마 했거든요? 아, 핫걸한테 동요했다? 어. 좀 이렇게 스코프가 많이 움직여, 글로. 아이, 그래서 불안은 했는데 결국은 그런 실패를 편이구나. 했잖아요. 근데 와, 솔직히 어, 과감 없이 말하자면 그 실패한 순간 보면서 아, 얘 병신인가? 음,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 했던 그 나레이션의 진정성이 저는 초반에 확 깨졌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음, 지금 완전히 대중 친화적인 캐릭터는 아니구나. 얘가 좀 믿을 수 없는 음, 캐릭터로 좀 빌드업이 되겠구나. 요렇게 좀 유추는 했었어요. 음. 아니, 나는 그 킬러가 핫걸 때문에 음, 동요해서 음, 실패했다는 생각을 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걔도 좀 많이 남자야. 그니까. 핫걸이었어. 어.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겟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타겟을 기다렸는데 이거 다 5일째 기다리는데 왜 안 와? 이거
계속 전화를 본 사람 하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타겟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그니까 상태로 보는데 이 스코프가 계속 움직이니까 둘 중에 누가 타겟인 거지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음, 말로만 이 사람이 레전드라는 얘기를 음, 말로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처음에 좀 이 캐릭터가 너무 엄청 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세가 가득 차게 외로운 느낌인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이제 소수가 돼야 되고 뭐 엄청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손이 떨리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심박수를 60 이하로 맞춰야 되고 병신 이러는데 스택 결국 1. 실패했잖아. 약간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아니 음,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다 해놨는데 음, 결국에 우리가 눈으로 음. 보고 확인한 거는 모습은 그거니까 아니 씨 이게 뭐지? 아, 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어요.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음, 처음에 그리고 음, 컨셉이 과하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첫 챕터가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뭐 중간에 이 관찰하다가 뭐 요가도 하고 자기 건강 탄수화물 안 챙기고 먹어. 그리고 햄버거 사는데 번을 빼고 안에 패티랑 이런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캐릭터를 사실 아니 쌓았는데 이런 병신까지는 아니고 내가 말을 병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어. 프로페셔널 하긴 해. 근데 그 반사신경이 좀 그렇다. 아,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속빈 그 강정 같은, 그러니까 얘가 마른 청산 유수인데, 뭐야? 약간 음. 그런 느낌인 거죠. 야, 씨, 말은 완벽하게 다 해놓고선, 어, 야, 씨, 뭐, 봉골레 파스타에 마늘을 빼먹어? 약간 이런 내가 느낌? 미친놈이지. 야, 말은 그렇게 잘해놓고, 미친놈이지. 그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떤 킬러 영화의 유형을 봤을 때 어떤 완벽하고 유능했던 킬러들이 실패를 하는 순간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본인의 나오지.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균열이 생긴다던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그래, 관객이 지금 감정이 처음 갑자기 보는 흔들려서 그런 거잖아. 건데 이 사람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실패한 걸 음, 음, 음. 보니까 이 앞에 말했던 뭐 어, 그 신뢰를 안 줘, 이 변호사만 사람한테 대한. 죽었으면은 뭐 죽인 킬러율이 10%였을 텐데 그런 거 다 구라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패해서 그니까. 얘가 맞아요. 당황한 게 느껴져요. 근데 그에 맞춰서 이거 촬영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음, 그에 맞춰서 또 이 사람 내면에 맞춰가지고 이제 카메라도 촬영도 그렇게 음.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히 핸드헬드로 이제 카메라 촬영 방식이 어. 바뀌면서 얘가 이제 당황해서 막 허둥지둥 되는 음. 듯한 느낌이 있죠. 이 카메라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막 맞아요. 허둥지둥 정리해가지고 그 헬멧을 쓰고 가는데 이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얘가 심박수를 네. 그렇게 낮춰놨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그니까 겁나 헐떡이는 거야. 음, 어어어. 심박수 낮춰놓고 음. 평정심을 찾아야 돼. 이래놓고 그 헬멧 쓰는 순간 숨을 음. 엄청나게 헐떡여.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그리고 저는 말해주세요. 사운드로 이제 계속 들림으로써 아, 얘 지금 진짜 음. 당황했다. 아, 방금 그 소수 어쩌고 하더니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음. 들죠. 그러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맞아. 그리고 좀 여기 도망치는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완전 새벽이었잖아요. 그리고 밖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총에 맞고 그 맞은편 건물 사람들은 난리가 나 있고 이제 경찰들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 바로 집 음. 앞에 있던 공유 스쿠터 같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도망치려고 미리 놔뒀던 건지 이거를 거의 바로 앞에서 타고 가는데 저는 이것도 이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 맞나? 음. 뭐 뒷문으로 나가서 안 보이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공항 도착해서는 또 공항 음. 앞에서 총 음, 같은 걸 버리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이 되게 치밀한 음. 이 킬러가 사람, 맞나? 이 사람이 라는 평정심을 좀 잃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촬영 방식이나 이 사람의 내면이나 하면서. 근데 공항에 가서 음. 이제 심사를 거치려고 하다가 그 경찰이랑 뭐 음. 걔를 보더니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면서 막 손을 씻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그게 뭐 손에 화약 냄새가 나서 음. 그런가? 그건 음.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씻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케이 음. 하면서 웃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카메라도 전처럼 이제 평정심을 찾으면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죠. 어, 그러면서 뭐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음, 남자가 또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의심스러운 호텔에 거지. 잠깐 들려서 다른 가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는 일정을 하루 미루고 호텔에 들려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음, 이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남자가 절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은 그 순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한테 평화가 그래서 오거든요.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 뭐 화약 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화약 냄새 씻는 거라든지 누군가 쫓아오는 거를 음, 좀 음. 체크한다든지 그거 보면서 살인마 재계집에서의 그 주인공이 가지는 그 어, 철두철미함, 이 철두철미함보다는 그 병이라 그러죠. 무슨 병이라지? 결벽증? 아닌데? 어, 결벽증? 예, 음. 막 그 살인마 재계집에서도 맞아, 결벽증. 살인마가 피 튀기지도 않은 액자 뒤에 피 묻어 있는 걸 막 상상하고 다시 가서 뭐 이트, 삼트 가가지고 맞아. 계속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밀함은 있구나, 얘가. 맞아, 도망은 잘 맞아. 치는구나. 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음, 디테일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음, 저격을 하고 어떻게 도망치고 증거를 이제 인멸하고 이제 비행기에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굉장히 음, 디테일한 순간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퉁치고 넘어갈 수 음, 있는 부분 영화는 아주 세심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음, 아까 좀 말하면서 좀 느낀 게, 이 사람을 한 명의 뭔가 노동자로서 표현하고 음,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음. 노동하는지, 음, 어떻게 뭔가 좀 일을 배울 하는지, 점이 있달까? 그 방법들을. 그래서 아까 신혜님이 어때? 말씀하신 누구 죽이게? 그 굳이 공항 앞에서 권총을 버리는가 싶어 거기서 진정성을 좀 덜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깨졌다 그랬잖아요. 음, 음. 근데 어 저는 오히려 뭔가를 중요하게 할 때는 저렇게 대담하고 스피드하게 리듬감 있게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배울 점이 있달까? 나도 나중에 뭔가 범죄 음, 음, 비스무리한 안 좋은 일을 혹은 증거 인멸을 해야 될 때 저렇게 그냥 주위 한번 쓱 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척 과감하게 해야겠다. 약간 요런 걸 느꼈어요. 음, 음. 음. 그런 걸 배우라고 어,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킬러를 그냥 단순히 어떤 놀이공원 방식의 음, 킬러로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킬러를 음,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오프닝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음, 음. 하고 이제 그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가서 해. 야, 도미니카는 진짜 그 앰비언스가 미쳤던 것 같아. 도미니카 공화국은 그 사운드에서 얘기할 게 좀 많은 게, 이 오, 도미니카 공화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음, 사람의 의신처이자 집이자 평화로워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 진행 중에 이 사람이 익명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이 딱 음, 이곳이거든요. 어떤 차를 빌리지 않고 뭐 렌트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순간. 그렇구나. 왜냐면 모든 공간에 가고 떠날 때는 이 맞아요. 사람이 엄청 많이 가명을 왔어요. 이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맞아요. 도착했을 때는 차 렌트하는 음, 모습을 안 보여줘요. 이미 거기 자기 차가 있는 거야. 그리고 총이 음, 숨겨져 있잖아. 어, 음, 이미 이곳은 자기의 집이고 돌아올 곳이기 때문에 익명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차를 타러 가는데 이 집에 도착해서 그 공간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내가 습격당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앰비언스가 거의 음, 들리지 않아요. 거의 음악으로 때워. 되게 평화로워. 음, 음, 거기 가는 길이. 음, 이 사람은 음, 습격당한 거 아직 모르니까
이 공간이 되게 평화롭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앞에서 딱 내렸는데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 여기 침입했다. 라는 것을 알고 막 카메라 그때부터 흔들리면서 그 차 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가서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그게 하죠. 그 음악이 끝나고 나서도 잘못된 거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보통은 일단 그 이미지로서 자기 집 문 앞에 누군가 담배를 잔뜩 피웠던 흔적이 보이잖아요. 보통 그 샷이 보이면은 음악으로써 맞아. 띵 발자국이랑. 하면서 불안함을 엄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음악이 끝나면서 그 음악의 스케일을 이어주는 게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표현되는 강풍이야. 강풍이 굉장히 저중음으로 표현이 되면서 음악과는 다른 스케일의 이런 헤비한 관객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로 확 다가오니까 그게 지금 뭔가 더 잘못됐구나의 결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불안한 무드를 거기 옆에 아마 바다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근데 그 바람으로써 여기 옆에 바다가 있는데 지금 되게 불안한 느낌의 어떤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시해주고, 그리고 그 킬러가 그 집으로 향할 때 그 음악이 엄청 크게 맞아요.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킬러가 가야 하는 곳을 사운드로 먼저 지시하고, 킬러가 그 사운드를 끄고 나서도 그 화장실 안에 물소리가 계속 나가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서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곳을 확인할 때, 여기가 지금 내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 이 사람 안 발소리가 들려 되게 거의. 작아요. 근데 거의 안 들려 발소리가. 근데 딱 확인하고 음악 끄고 좆됐다 전화해야지라고 적적적적. 했을 때 이게 발소리가 겁나 그게 작업할 때 착착착착 들어. 그거 일반적으로 보면은 맞아. 여기 발소리 왜 없어야 발소리 채워 넣어 이거야. 근데 그 정도로 안 들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그게 이 남자가 본능적으로 일할 때 자기 발소리를 줄이고 있다. 근데 이걸 확인하고 나서 얘가 존나 당황하니까 이제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발소리 존나 크고, 그런 다음에 파도 소리가 밀려오고 바로 이제 까마귀들 막 울잖아요. 병원으로 가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냥 난리 소동이 이루어졌던 것만 알지 얘가 그 같이 사는 사람 아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알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맞아. 얘 병신인가? 얘 세계 최고 살인마라는 사람이 가족이 있어?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살아? 여기서 또 살짝 깨졌어요. 근데 왜냐면 자기한테 소중한 게 자기한테 그럴 수 약점이 있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오프닝 시퀀스를 이 주인공을 정말 그치. 탑 티어의 킬러로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약간 세뇌가 됐던 맞아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은신처 아늑한 집이 돼야 되는 공간이 바뀌잖아요. 분위기도 바뀌고, 나 큰일 났다. 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딱 그 병원에 차 타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교통 소음들,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 소리들이 그제서야 엄청나게 시끄럽게 들려오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소리를 많이 잘 담아내려고 했다고 해요. 그 어지럽고 시끄러운 교통 소음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들리지 않다가 이 공간이 지옥이 되고 나서는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여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킬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킬러가 내 아내가 습격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복수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병원 씬에서도 그 불들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 정전이 자주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파워가 다운이 되고 금세 몇 초 안에 복구가 되면서
그 전력이 보충되는 듯한 것도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공간이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킬러가 느낀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기의 사적인 공간이고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음, 내가 있으니까. 익명을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곳에 침범한 거야. 더 이상 너네들이 와선 안 될 곳을 왔다. 그래서 어, 화가 나서 이제 음,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 여기 이 집을 데려온 택시 기사를 먼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와이프의 증언에 어, 따른 그래서 와이프의 증언에 따른 여기에 왔었던 택시가 있는데 그러면 그 택시에서 남자와 여자 킬러 두 명의 킬러가 와가지고 음,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를 팼고 아내가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지금 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를 먼저 찾으러 갑니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소음들, 그 거리 찾는 씬이 진짜 교통소음이 음. 엄청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한 여기 것들. 메이킹 샷을 좀 봤는데 어, 음. 저는 메이킹 샷 보기 전까지는 그 뒷배경으로 굉장히 오토바이도 자주 지나가고 소리도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핀처가 나이트클럽 씬 찍을 때도 그 사람들 대화 오가는 게 소리 지르면서 대화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것도 진짜 도미니카 음, 공화국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찍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증을 음, 지키려고.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세트장에서 찍은 음, 거야. 배경들 다 배경들 다 음. 맞아. 디지털로 심어 놓고 아, 진짜? 세트장에서 찍은 거더라고요. LED 벽 씌워 놓고 그 희귀하는 호리존으로 찍었다는 건가? LED와 같은 걸로? 그래서 예, 사운드 디자인할 때 이 대박. 도미니카의 이 굉장히 그 단어를 어글리 모터사이클, 어그레시브, 노이즈 폴루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택시 안에서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 사운드 스테이지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실제로 음, 들리게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 소리가 곧 지금 킬러 상태이기도 음, 해요. 진짜 엄청나게 열받았고, 어, 음. 어그레시브한 그런 모습이죠. 맞아. 그래서 이 킬러가 결국엔 그 택시 회사를 찾아내서 택시 기사의 이름까지 알아낸 다음에 택시 기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차에 타서, 음, 이제 택시. 어떤 일이 음.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킬러 대사 중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원망스럽군요. 일을 집까지 가져오게 만들다니라는 음,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집까지 가져오게 음. 만들다니까 이 킬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음, 포인트였던 거야. 너네들이 내 음, 집을 침범해? 여기는 와선 음. 안 되는 곳이야. 라고 킬러가 음, 생각했던 거죠. 킬러가 참을 수 없는 거는 그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물론 아내를 해쳤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일을 나는 어? 지금 비대면으로 타겟 받아가지고 죽이고 이랬었는데 너네가 감히 내 음, 집을 침범해?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킬러가 택시 기사를 잡아서 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는 사실 딱히 되게 잘못은 예, 없잖아요. 그냥 손님을 유쾌해 보여요 받았을 또. 뿐이고. 어, 음, 음, 그래서 저는 여기 볼 때 그 택시 기사의 증언도 정보로 관객한테 전달하는 요소로서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게 주인공이 이 택시 기사를 죽일 건가 말 건가에 조금 더 초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는 근데 저도 이때는 좀 '이 사람을 살리려나 죽이려나 너무 이 사람은 정말 음, 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사건에 연루된 음,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잖아요. 그 시발점이 이제 이 택시 음, 기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음, "연민에 휩싸이지 말고 연민은 약한 것이고" 라는 음, 말을 지키겠구나라는 걸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 이거를 같아요. 처음 봤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씬 다시 보니까. 그래서 똑같이 고민된 거. 죽이나? 안 아, 죽이나? 안 죽이나? 얘 그래도 잘못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잘못한 건 없으니까 안 죽이나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치, 쏜 거야.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음, 죽였구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제 마음속에 선악의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 킬러의 관점에서 보면, 킬러의 철학에서 보면 선하다 악하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냥 사람은 자기 이익에 맞춰서 행동할 뿐이야. 단지 네. 그뿐이에요. 이 킬러의 철학에서는. 그리고 이 택시 기사는 자기의 일을 집까지 가져오게 만든 장본인인 거예요. 킬러 입장에선 죽일 만한 놈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죽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죽일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 음. 무드에서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진짜 죽여라, 안 죽이기만 해, 이거였어요. 너 진짜 얘 안 죽이기만 해. 왜요? 안- 그 해왔던 말이 킬러의 있으니까. 첫 모습이 있으니까 너 진짜 얘 안 죽이면 진짜 끈다. 아,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뭘 실망이야. 진짜 실망이다. 안 죽이면 어. 병신 뭐 이런 거. 죽여야 돼. 아니 너 말고. 그러니까 그치. 용우님 말고 용우님 말고 이 얼굴도 행동을 안 봤지. 했으면 지 실망이다. 고향이지. 그러니까 안 죽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맞아. 근데 맞아.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래도 죽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이 무드를 만든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법한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 리액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뭐 죽였던 이유는 저는 방금 제가 느낀 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택시기사는 잘못 없는데 죽인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이거 클라이언트는 안 죽었잖아. 클라이언트는 안 죽었잖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택시기사가 제일 불쌍해. 이런 느낌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악을 따지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어. 킬러한테는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얘한테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죽인데 성공하고 이제 또 차를 타고 떠나서 챕터 3 뉴올리언스로 향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챕터는 2부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